화성 생명체 탐사부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화성을 탐사할 때 가장 궁금했던 건 화성에서 과연 인간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궁금했을 거고, 그래서 화성의 토양에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일단 램프가 있죠. 램프의 역할은 빛을 주는 거고, 그냥 여기 우리 눈에 띄는 건 CO2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아는 그 물질 대사라는 과정 중에 빛과 CO2가 이용되는 물질 대사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개를 합했을 때 이거는 광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구나, 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열 장치라는 것도 눈에 띄고, 방사능 계측기도 눈에 띄고. 자,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광합성하는 생물이 과연 화성에 있는지, 이게 궁금했다는 거거든요. 광합성 과정을 화학식으로 적어보면 CO2에 물을 붙여서 뭘 만들어요?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죠. 이게 이제 광합성식인데, 앞에 개수는 지금 붙이지 않고 그냥 이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때 에너지가 필요한다. 어떤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렇지, 빛 에너지가 들어간다.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CO2는 CO2인데 14CO2라고 적어져 있죠. 저 14의 의미는 뭐냐면, 이 CO2가 그냥 CO2가 아니고 14C로 이루어진 CO2다. 이 14C의 의미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말해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방사능을 띠는 탄소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인 탄소는 12C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탄소. 탄소의 원자 번호가 6번이잖아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12개가 있어요 음인데, 중성자 2개가 더해져서 14개가 있는 탄소. 그래서 이건 방사능 동위원소고 방사능을 나타내는 탄소다 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4C. 자, 이 14C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 있던 이 탄소가 광합성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그쵸, 이 포도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 이 실험 상황에서는 14CO2를 제공해줬고, 만약에 이 화성 토양에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 생명체는 이 14CO2를 이용해서 뭘 만든다? 포도당을 만들 것이다. 이 14CO2를 이용해 14C가 포함된 포도당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거 광합성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포도당이 생겼는지, 만약에 생겼다면 그 포도당에 이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측정하면 이 토양에 광합성하는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힐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 실험 상황을 한번 봐볼게요. 화성 토양을 넣은 용기에 방사성 기체를 넣었다. 방사능을 띠는 기체, 뭐 넣어줬다고? 이제 14C가 포함된 14CO2를 넣어줬다. 그리고 램프에 빛을 비춰줬다. 이거는 아까 광합성 과정 중에 이 빛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겠죠? 빛 에너지를 주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는 왜 며칠이 지나야 된다고? 이제 광합성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사성 기체를 제거하고 가열 장치로 화성 토양을 가열했다. 자, 여기서 이 광합성 과정을 보면 가열을 했다. 그리고 방사능 계측기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근데 광합성 과정 중에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가열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데는 이 가열 장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 근데 이 가열 장치는 왜 있는 걸까? 왜 화성 토양을 굳이 가열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가열을 왜 했는지를 알려면 일단 이 방사능 계측기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방사능 계측기라고 하는 건 기체 상태의 물질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계이기는 한데 그 방사능을 띠는 물질의 상태가 기체 상태여야만 방사능이 측정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그 물질은 24C가 포함되어 있는 이 포도당이잖아요. 여러분, 포도당의 상태는 고체겠죠. 만약에 광합성하는 생물이 14CO2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했다고 하면 그때 만들어진 이 포도당이라는 물질은 고체 상태일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검증한다고 했을 때 그대로 두면 방사능 계측기로는 측정이 안 된다는 거지. 포도당이 생겼어도 생기지 않은 걸로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열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가열 장치. 그래서 가열 장치의 역할은 가열을 하는 이유는 고체 상태로 만들어진 포도당을 열을 가해서 분해하고 싶은 거야. 열분해하여 방사능 계측기로 측정 가능한 기체 상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열이라는 과정이 광합성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이 방사능 계측기로 측정하려는 이 목적성을 두고 고체 상태로 나온 포도당을 열로 분해해서 이 포도당 안에 포함된 14C를 기체 상태로 바꾼다는 거야. 다시 이거를 14CO2로 바꾼다는 거지. 생각해보면 이 가열을 통해서, 열분해를 통해서. 그럼 가열하는 이유는 아까 여기서 적어줬던 이 이유를 그대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결과를 적어주면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무엇을 포함한 이제 14C를 포함한 여긴 14CO2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 14C를 함유한 유기물이 합성될 거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물은 포도당을 말하는 거겠죠? 가열 과정에 의해 열분해 될 거고 방사능이 검출될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방사능이 검출됐어요, 안 됐어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 화성 토양에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적어도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가라는 실험은 물질대사 중에서도 동화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저 실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실험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14CO2를 넣어준다. 그 다음에 뭐 빛도 준다. 그 다음 광합성에 필요한 어떤 다른 물질들을 많이 넣어줬겠죠. 두 번째, 그래서 일정 시간을 둔다. 일정 시간은 왜 두는 거야? 이제 광합성 할 시간을 주는 거죠. 넣자마자 바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세 번째, 여기를 읽어보면 방사성 기체를 제거한다 라고 나와 있죠. 방사성 기체를 제거한다. 이 말은 14CO2를 제거한다라는 의미인데 14CO2를 왜 제거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광합성하는 생물이 있다고 하면 이 14CO2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었을 거야. 그쵸?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포도당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광합성이 안 일어났거나 광합성이 조금만 일어나서 얘가 남아있다면 얘를 처음에 100개 넣어줬는데 만들어진 애가 한 50개밖에 안 돼. 그럼 얘가 몇 개 지금 남아있을까? 14CO2가. 그렇죠. 50개가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24CO2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방사능 계측기로 나중에 방사능을 측정했을 때 얘가 측정돼 버리는 얘 때문에 이 포도당이 생겼다고 판단돼 버리는 뭐 그런 상황을 펼쳐질 수 있겠죠. 막말로 아예 광합성하는 생물이 없다라고 하면 처음에 100을 넣어준 이 14CO2가 그대로 남아있겠지. 이 포도당은 0일 거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면. 그러면 이거 100짜리 이거를 제거를 안 하고 그대로 방사능 계측기로 측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치? 이 14CO2가 측정되면서 방사능이 있다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방사능이 있다고 나왔으니까 포도당 만들어진 거다라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14CO2를 제거하는 과정이 이때 필요한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남아있는 14CO2 제거한 다음에 가열한다. 그래서 열분해 해보고 방사능을 측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첫 번째 실험에서는.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실험을 이해할 때 이 첫 번째 실험과 비교하는 게 조금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실험은 지나갔고 두 번째 실험을 보면 14C가 함유된 영양소, 쉽게 말하면 뭘까? 그치, 포도당이야, 포도당. 포도당을 넣어주고 방사능 계측기로 방사능을 측정했다. 지금 이 실험은 되게 심플하죠. 방사성 영양소를 주입하고 며칠 후에 방사성 기체의 생성 여부를 확인했다. 물질 대사의 양대 산맥인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 두 번째 실험은.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두 번째 실험은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인 세포호흡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에요.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은 포도당을 산소로 태워서 CO2와 물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도 그냥 CO2가 아니고 무슨 CO2? 무슨 포도당? 그치, 14C가 포함된 포도당. 이 C가 그냥 C가 아니고 14C야. 그러니까 방사능 포도당이죠. 방사능 포도당. 만약에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면서 방사능 포도당에 포함되어 있던 C가 어디로 간다? 그치, 여기 이산화탄소로 갈 거다. 만약에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얘가 생성이 되겠죠. 14CO2가. 과학자들은 세포호흡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이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14CO2를. 그쵸? 그럼 지금 이거 실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지금 이 위에 방금 설명했던 요 네 가지 과정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14C 포도당을 줬고, 두 번째,
일정 시간을 줬죠. 이거는 뭐 할 시간? 그치, 세포 호흡을 할 시간을 확보해줬고, 이거 다음에 어떻게 했어? 세 번째. 만약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원래 남아있던 이걸 제거하고 가열까지 했어야 되는데, 원래 남아있던 이 앞에 이 반응물을 제거하고 얘도 이렇게 가열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실험에서는 뭐 가열했다거나 가열도 없고요. 기존에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던 반응물을 제거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뭘 하고 있어? 세 번째에서 방사능을 바로 측정하고 있어. 위 실험과 비교했을 때 왜 얘는 곧바로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앞서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가열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치, 고체 상태로 나온 생성물을 기체 상태로 바꿔주기 위해서였지. 생성물. 근데 지금 이 실험에서 생성물은 뭐야? 그치, 14CO2야. 얘 어차피 무슨 상태예요? 그치, 어차피 기체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가열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반응물을 제거하는 거. 아까 위 실험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14CO2를 제거했는데, 왜 안 올라가니? 14CO2를 이렇게 제거해줬는데, 위아래 실험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 포도당을 제거하지 않았거든? 반응물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 그치, 얘는 어차피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있든지 없든지 방사능이 측정이 돼야 안 돼요. 그치, 안 돼요. 애초에 얘는 걸림돌이 안 되는 거야. 방사능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방사능이 측정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곧바로 방사능을 측정하면 된다. 얘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세요. 어차피 지금 실시간으로 틀어주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실험의 가설은 세포 반응 생명체가 있다면 뭐를 함유한 유기물을 분해한다? 이제 14C를 함유한 유기물을 분해하여 그 산물로 뭐가 생긴다? 14CO2가 생길 거다 라는 게 가설이었고, 결과는 방사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검출되지 않았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실험. 마지막 실험은 기체 교환 실험이라는 거고, 이 방법을 읽어보면 이 용기에 혼합 기체를 넣어줬다. 혼합 기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이것저것 섞여 있는 기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는 O2도 있고 CO2도 있고 질소도 있고 뭐 이런 거지. 엄청나게 많은 기체들을 넣은 거지. 이 용기 안에, 밀폐된 용기 안에. 봐보세요. 세 번째 실험. 기체 교환 실험. 자, 우리가 밀폐된 교실을 생각해 보세요. 밀폐된 교실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너희가 창문도 안 열고 문도 안 열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해? 공기질이? 이제 공기질이 뭐 안 좋아진다라고 말하죠. 공기질이 안 좋아졌다는 건 산소가 적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밀폐된 공간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환기를 해주는 거잖아. O2가 줄어들고 CO2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살기 위해서 뭘 한다? 세포 호흡을 한다. 세포 호흡이라는 과정은 우리와 뗄 수 없는 화학 반응인 거고, 이 세포 호흡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O2가 필요해. O2를 소비하는 거야. 그리고 뭘 생성해? 이제 CO2를 생성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O2를 소비하고 끊임없이 CO2를 생성하는 동물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밀폐된 공간 안에 생활한다고 하면 당연히 O2를 계속해서 소비하게 될 거고 CO2를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기 조성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저 실험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저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다면 O2가 됐건 CO2가 됐건 뭐 질소가 됐건 다른 여러 가지 기체들이 조성이 변했을 거다. 얘가 생활하면서. 그래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O2 100개 넣어주고 CO2 100개 넣어주고 N2도 100개 넣어주고 그냥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O2의 개수, CO2의 개수, N2의 개수를 측정해 보겠다는 거지. 이게 변화가 있나 없나. 만약에 여기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O2는 줄어들었을 거고 CO2는 증가했을 거고 N2는 그대로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생물이 산다고 하면 이 기체 조성에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마지막 실험은. 실제로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똑같이 있었어. 이게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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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넣어준 모든 기체들의 조성비가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다? 기체 조성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건 생명체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실험을 종합해서 설명해 보면 결국 화성에는 우리가 아는 수준의 생명체는 없다. 우리가 아는 물질 대사를 하는 정도의 생명체는 없다. 그럼 인간이 살기 힘들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넣어준 영양소, 이 영양소는 뭐 하라고 넣어준 거야? 그치, 여기 사람 한 명을 넣어놨는데 한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줘. 먹을 걸 안 줘.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죽겠지. 얘가 죽으면 기체 조성에는 당연히 변화가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살려놓으려고. 그냥 얘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먹이를 준 거예요, 먹이를. 영양소를 넣어줬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그 지영쌤이나 저한테 물어보세요. 생각보다는 복잡한 실험이었다. 근데 이해를 하면 쉽게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없다. 그 다음 생물의 특성 지금 배우고 있는데 세 번째 생물의 특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생물이 인식할 수 있는 환경 요소나 변화를 우리는 자극이라고 하고요. 생물은 빛, 온도, 소리 접촉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그래서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게 미모사 잎 건드리면 오므라든다. 건드리니까 외부 자극으로 오므라든다. 해바라기는 빛을 따라서 태양을 향해 자란다. 빛 자극을 따라서 향해 자라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자극에 대한 반응. 그 다음 항상성 유지라는 게 있는데 생물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를 뭐라 그런다? 항상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항상성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본적으로 체온이 있죠. 우리 몸 체온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또 이제 혈당량이 있어요. 혈당량. 혈액 내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의 량. 이걸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 삼투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삼투압은 농도 말하는 거예요. 농도. 체액의 농도. 그래서 이 삼투압, 혈당량, 체온 이 세 가지는 나중에 3단원에서 항상성이라는 단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 유지의 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항상성 유지. 체온 유지, 체온 유지. 그 다음 발생과 생장이 나오는데 발생이라는 과정은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를 늘리고 세포 구조적 기능적으로 뭐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을 말해요. 이게 약간 말이 좀 어렵게 써져 있는데 이 밑에 그림에서 설명을 해보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가 이렇게 엄청 많아진 거 보이죠? 이렇게 세포 수를 늘리고 이 세포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구조도 다양해지고 기능도 다양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 올챙이가 되는 거야. 개체가. 그냥 이 개체도 개구리가 되는 거지. 올챙이가.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뭐라 부른다? 발생이라고 한다. 그럼 생장이라는 과정은 뭐냐? 태어난 어린 개체가 이것도 똑같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려가서 몸집이 커지고 무게가 증가해서 성체가 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이 어린 개구리가 어른 개구리가 되는 이 과정, 이걸 이제 우리는 생장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냥 뭐 성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성장 말고 생명과학에서는 생장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과 생장을 약간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는데 진짜 좀 허접하게 쉽게 생각을 하면 이 발생이라는 과정은 엄청난 변화야. 이 수정란, 이 하나의 알이 이런 개구리가 된다는 거 엄청난 변화지. 거의 변신하는 거야. 변신. 올챙이 되는 거. 변신.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것도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 근데 생장이라고 하는 건 모양과 이런 건 똑같은데 약간 크기만 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나비가 되는 거 생각해봐요.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된다. 자, 이 과정은 발생일까 생장일까? 이건 엄청난 변화야? 아니면 별로 큰 변화가 아니야? 진짜 엄청난 변화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날개도 없이 기어다니던 애가 날개가 생긴 거야. 날개가. 엄청난 변화잖아. 그래서 이것도 발생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진짜 쉽게 생각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생물의 특성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유전과 생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식이라는 과정은 어버이가 자신과 닮은 개체를 낳는 거. 그래서 자손을 낳는 걸 말해요. 자손. 그래서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거죠. 종족 번식. 자손 낳기. 유전이라는 현상은 어버이가 자신의 유전 물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유전자지, 쉽게 말하면. 유전자를 전달하는 과정. 아빠가 딸 아들한테 유전자를 넘겨주는 그 행위 자체를 유전 현상이라고 보는 거고, 결국 이거는 자손을 낳는 생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래서 유전과 생식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이 약간 어려운데 이 적응과 진화라는 과정은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사실 없는 일이거든요. 적응과 진화. 적응이라는 거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물의 형태나 기능이나 생리적 특성이나 생활 습성 등이 변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진화는 정말로 오랜 시간. 이 지금 여기 말하는 오랜 시간은 1년, 2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뭐 수천 년, 뭐 수만 년, 수억 년 이렇게 엄청나게 오랜 세대를 거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내 자손의 자손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런 걸 이제 진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뭐가 변하는 걸 말해? 내 유전자가 변하는 걸 말해. 내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변하는 거야. 그럼 유전자가 변했으니까 새로운 형질을 갖게 될 거고, 그러면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거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인간이 있다. 지금의 인간이 있었어, 이렇게. 근데 돌연변이가 발생한 거지, 돌연변이. 유전자에.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서 날개 유전자를 갖는 사람이 나타났어. 인간. 그럼 이렇게 사람이 원래 이렇게 가만히 못 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날개가 생긴 거지, 여기. 좋겠어, 안 좋겠어? 엄청 좋겠지. 날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순간 홍수가 터졌네, 지구에? 그럼 이 날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 물에 이렇게 잠기겠지, 물에.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위로 날면 돼. 그럼 이 날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고, 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겠지? 얘만?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서 사람 죽어가는 거 구경하고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만, 이 날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자기들끼리 또 애를 낳는 거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애를 낳고, 애를 낳고. 이러다 보면 이 날개 유전자가 유전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인간과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모두가 보편적으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인류, 이 두 인류를 같은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는 거지. 새로운 종이 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허무맹랑한 예를 들긴 했는데 뭐 유전이란 과정 아무튼 그런 거야. 돌연변이로 유전자가 변하게 되고 유전자가 변한 게 어떻게 보면 뭐 자연 선택이 돼서 계속 이렇게 전달 되다가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이 적응과 진화라는 과정을 이 정의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밑에 나오는 예시로 판단하면 훨씬 쉽거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예시야, 예시. 그래서 그 예로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는데 사막에 사는 동물과 극지방에 사는 동물의 몸집이나 뭐 이런 데 특성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라고 보면 사막은 덥고 극지방은 춥다.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한 동물이 그 지역에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더운 사막에 사는 애들은 열 발산에 유리한 형태를 갖게 된다. 열을 많이 밖으로 내뿜어야 된다. 안 그래도 더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막여우가 사막에 사는 애죠. 몸집이 어때요? 작죠. 귀나 날개 등이 귀가 큰 편이야. 체표 면적이 커요. 귀가 커. 근데 극지방에 사는 동물 생각해보면 북극곰은 열을 어떻게 해야 돼? 추우니까. 밖이 추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을 보존해야겠지. 열 보존에 유리하게 북극곰 어떻게 생겼어? 몸집 이렇게 크잖아.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는 작지. 이 귀 같은 거 작잖아. 얘보다는. 그쵸? 그러니까 사막과 극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각각 그 환경에 적합하게끔 발달했다. 뭐 이런 거를 앨런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예시들을 좀 많이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 가지 예시 뭐 1, 2, 3, 4, 5번 보기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야. 이런 거. dun신 토끼는 보호한다. 사막에 뭐 이 가시로 변했다. 온대지방에 몸집이 작다. 뭐 이런 것들이 1, 2, 3, 4, 5 보기로 나와 있고 그 중에 뭐 적응과 진화에 해당하는 예를 찾으시오. 뭐 이런 거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를 찾으시오. 이런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할 때는 이 예시들이 각각 어느 생명현상 특성에 해당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치? 여기도 예시를 하나 보면 이 선인장이 대표적인 적응과 진화의 예지. 선인장도 얘도 식물인데 얘는 잎이 있어요, 없어요? 잎이 없어. 잎이 없고 뭐가 있어? 이제 대신 가시가 있어. 잎은 중학교 때 배운 그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분 손실에
되게 큰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분 손실. 안 그래도 사막은 더워 죽겠고 물도 없는데 이파리가 있으면 수분이 계속해서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잎을 없애버리고 가시를 발달시킨 거야. 오랜 시간에 거쳐서. 그래서 이건 사막에 잘 적응한, 그래서 새롭게 진화해서 식물에서도 새로운 종으로 발달한 선인장이라는 게 그 예죠. 적응과 진화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게 있을 텐데, 위에서 보면 생물의 특성은 개체 유지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개체 유지 특성에 세포로 구성, 물질 대사,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유지, 발생, 생장 이런 게 개체 유지 특성이었고, 그 아래 보면 생물의 특성 중에서도 종족 유지 특성으로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정리를 해보면 안 돼. 자, 생물의 특성은 크게 개체 유지 특성과 종족 유지 특성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의 개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종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나만 관련된 일이 아니고 나와 내 자손이 관련된 일, 나의 종족이 관련된 일이냐, 아니면 내 혼자만의 문제냐, 이런 거. 개체유지 특성의 대표 종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하나의 개체에 해당하는 얘기지. 물질 대사도 하나의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 다음 또 자극에 대한 반응. 이것도 하나의 개체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고. 항상성 유지. 이것도 하나의 개체 안에서 지 몸의 혈당량, 체온 이런 거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 또 발생. 발생도 하나의 개체가 수정란에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잖아. 수정란에서 개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한 마리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생장도 개체가 어린 개체가 어른 개체가 되는 거니까 하나의 개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종족유지 같은 경우는 유전과 생식. 유전 같은 경우는 내 유전자를 자손한테 넘겨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손과 관련된 일이고, 생식도 자손을 낳는 과정을 말하는 거. 이건 결국 한 마리의 개체로 논하기에는 종족 전체가 관련되어 있는 일이다. 그럼 적응과 진화도, 우리 지금 여기서 진화라고 하면 진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포켓몬 생각하는데, 포켓몬의 진화는 피카츄가 라이츄가 된다. 이거는 포켓몬의 진화긴 한데 하나의 개체가 갑자기 변하는 거잖아? 이건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진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는 갑자기 여기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날개가 생기는 이런 게 아니거든? 이런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이 계속 사는데, 얘가 애를 낳았는데 얘도 애를 낳고 얘도 애를 낳고 이렇게 쭈쭈쭈쭉 애를 이렇게 계속 낳다가 보면 이 마지막쯤에 어떤 환경 변화 때문에 날개를 갖는 인간이 뭔가 보편화되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진화는. 그러니까 적응과 진화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아무튼 여기 말하는 진화는 포켓몬 진화가 절대 아니다. 종족과 관련된 일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목이 너무 아파요. 다음 시간에는 바이러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